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네, 어제 제가 진주에 진주 사실 이제 경남일보에서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도 포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날짜 2023년 3월 30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 진주를 이제 어제 내려갔는데, 이제 진주가 워낙 멀잖아요, 서울에서. 그래서 뭐 하루를 안 비울 수는 없었고, 이게 사실은 작년 이제 가을에 제가 이제 약속을 한 거라서, 그래서 어제 이제 하루 비우고 좀 갔다 왔고요. 진주가 제가 사실 이제 공군 나왔거든요. 공군. 제가 이제 공군 입대해가지고 이제 제대를 했는데, 그때 이제 공군 거기 진주 사천 거기 공항 있잖아요. 근데 그 근처에 이제 진주 그러니까 그 공군 교육사령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 몇 년 만에 다시 그 옛날 생각 나더라고요. 근데 뭐 당연히 훈련소 너무 들어가기 싫었는데 또 오랜만에 다시 진주 가니까 좀 좋았고, 또 거기 이제 이 포럼 이제 참석하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 좀 제가 알기로는 좀 CEO 분들이나 그런 좀 이제 경영하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너무 또 다들 좀 환대해 주시고, 거기 또 담당하시는 사모님이 워낙 또 잘해 주셔가지고, 거기 또 진주에 가니까 정말 유명한 비빔밥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빔밥집 가서 100년 됐다고 하던데, 그 집이. 저는 이제 처음 알았어요. 아무튼 거기서 비빔밥도 맛있게 먹고, 아무튼 되게 좋았습니다. 진주 꼭 다시 한번 꼭 가고 싶네요. 그래서 어제 뭐 강의를 하고 왔지만 좀 잘 쉬다 온 것 같은 좀 그런 기분이어서, 어제 좀 잘 다녀왔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이제 제가 또 할 말이 많은데, 오늘 좀 해야 될 게 많은데, 또 오늘도 좀 빠르게 이 보고서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 뭐 시장도 좋았지만, 어제도 뭐 정신없이 보고서 정리하고, 오늘도 이거 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습니다. 일단 제이오, 우리 공부해봤던 기업이죠. 제이오 기억나세요? 함께 배우기 저번에 우리 도전제 바로 전에 했던 도전제 기업이죠. 지난주에.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딱 그렇게 해놓으면요, 이 보고서가 그냥 술술 익혀요. 그래서 한번 더 말씀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를 대비하지 말고 지금은 반등장 대비하자. 그리고 나스미디어, MI텍, 카카오뱅크 둘러싼 이제 세 가지 이슈, 하나솔루션, SFA. 하나솔루션 내일 거래 재개됩니다. 그리고 SL, 저궤도 위성통신, 요거 좀 그러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비용항공사, 삼성중공업 보고서인데, 여기 LNG 산업 좀 트렌드를 알 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DLENC, SK이노베이션, 오늘 좀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유니셈, 포스코 인터내셔널, SK까지 좀 많은데, 어제 오늘 다 섞은 거예요. 섞었고, 그리고 또 요약해 놓은 거 있는데, 그건 또 내일 나머지는 해드릴게요. 워낙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좀 빠르게 또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이오는 도전제가 우리 뭔지 공부해봤죠. 도전제는 뭐죠? 양극할 물질, 음극한 물질에서 이 도전제를 붙이죠. 그래서 전자가 이동하는 통로고요. 거기에 바인더 붙여서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양극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극재는 양극 활물질, 니켈, 코발트, 망간 뭐 여기 섞여 있는 거고, 거기에 도전제 붙이고 바인더 붙여서 이제 하나로 합쳐서 양극박, 알루미늄 박에다가 바르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공부해봤죠. 그래서 이제 근데 도전제 소재는 카본 블랙하고 CNT가 있어요. 근데 카본 블랙보다 CNT가 탄소 나노튜브가 훨씬 좋죠. 그래서 MWCNT는 양극재에 들어가고, SWCNT는 음극재에 들어가는데, 이 JO는 MWCNT에 들어가는 그 파우더. 그러니까 파우더는 고체예요. 이 분말 형태. 근데 요거를 2차원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용매에 넣어가지고, 용매에 넣어서 이걸 약간 이제 점성을 가질 수 있게. 그래서 이제 발라야 돼. 붙이는 우리 잼 같은 거죠.
잼은 점성이 있어서 식빵이 딱 발라지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고. 다만 이제 그 용매에 넣으면 얘가 이제 그 이 서로 좀 너무 이 달라붙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이거 분산시켜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분산액도 분산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도전제 만들고 이제 그 양극재, 음극재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우리가 다 공부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제이오가 이제 그 대표적인 파우더, 이 파우더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도전제에서. 근데 이 회사가 원래 아직은 파우더 매출 비중이 높진 않지만 이제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고 25년도에는 매출 비중이 68%까지. 근데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 중에 MWCNT는 이제 벽이 여러 개인 거고 그 다음에 SWCNT 도전제는 벽이 하나죠. SW가 훨씬 좋죠. 좋고 비싸요. 너무 비싸요. 근데 저거는 그 러시아의 옥시알밖에 못 만들어요. 제가 알기로는 러시아의 옥시알. 근데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 JO가 굉장히 잘했던 게 이 MWCNT랑 SWCNT 중간 딱 중간에 있는 거 TWCNT를 만든 겁니다. 네. 가격도 훨씬 싸요. 네, 그래서 음극재도 들어가고요. 이게 요새 LFP가 또 대세죠. 여기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차 전지 가지고 요즘에 말이 많잖아요. 뭐 비싸니 싸니 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2차 전지 비싸요. 비싼 건 맞아요. 인정할 건 해야죠. 예, 2차 전지가 안 비싸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비싼데 비싼 대접을 받는 거예요. 왜? 그만큼 성장하니까. 싼 건 또 싼 거대로 그렇게 할인 받는 거고 그게 주식시장이잖아요. 예, 뭐 비싼 건 비싼 걸 인정하는 게 맞는데 그 비싼 걸 그게 합리적이냐 아니냐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합리적이니까 이게 주가가 잘 버티는 거예요. 비싸지만 시장에서 그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너무 논란 이렇게 휩싸일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2차전지를 이제 와가지고 저렇게 많이 올랐는데 뒤늦게 쫓아가는 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고생만 한다니까요. 이번에 반도체 OLED 막 올라가는 거 보세요. 그거 지금 수익 나신 분들은 몇 달을 고생하신 분들이잖아요. 바닥에서 그렇게 안 갈 때. 예, 그런 분들이 수익 내는 거지. 지금 반도체 똑같습니다. 이제 와서 반도체 막 가니까 이제 뒤늦게 쫓아가신 분들은 또 물려요. 이게 반복돼요. 예.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는 2차전지가 지금은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불편한 자리들이죠.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다만 2차전지 중에서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이제 아직 시장이 안 열린 게 뭐죠? 실리콘 음극재랑 도전제란 말이에요. 많이 안 열린 게. 이제 막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일부 기업은 또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은 조금 지켜보고 이제 좀 새롭게 이쪽 시장에 뛰어드는 주가도 많이 안 오르고 이제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2차전지 그러니까 2차전지 내에서도 싸냐 비싸냐 이런 논쟁에 빠지지 마시고 뭘 하시면 좋냐면 그래서 2차전지 성장하는데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해볼까? 그럼 어떻게 그걸 해야 되죠? 공부해야죠. 공부해서 찾아내야 돼요. 그 논쟁할 시간에 공부해서 어디가 지금 앞으로 더 좋아지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뭐 예를 들면 LFP가 좋아지면 전해액 좋죠. 어제 엔캠 그래서 급등했잖아요. 전해액이 좋으면 전해액 하는 거고 그죠? 못 오른 거 2차전지도 못 오른 거 수두룩해요. 한번 찾아보세요. 2차전지도 안 간 거 정말 많습니다. 몇몇 업체만 너무 올라가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안 간 거 중에 또 좋은 게 뭐 있는지 이걸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 계속 하시고 전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번에 함께 배우기 지금 이제 거의 한 작년 10월부터 반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5개월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느낀 게 결국 산업 공부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산업 공부 제대로 하면 돈 버는 게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 그거를 싸게만 잘 산다면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더더욱 그쪽에 집중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도전제도 공부를 괜히 하는 게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 도전제 기업들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신규 투자는 좀 어렵죠. 근데 또 나중에 기회가 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또 싸지면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날 함께 배우기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이거 처음 듣는 분은 전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날 오전에 올라갔던 함께 배우기 도전제 편이 있어요. 그걸 꼭 한번
그 시청해 보시고 이걸 보면요 그냥 정확하게 이해가 할 겁니다. 네, 아무튼 이제 동사는 직경도 되게 얇고 되게 뛰어납니다. 경쟁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CNT 도전제를 쓰면 그 도전제를 조금만 넣어도 돼요. 그러면 그 남는 그러니까 똑같은 소재를 넣는데 그 도전제가 적게 들어가면 양극재를 많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능 좋아져요. 양극재가 주행거리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주행거리 결정하는 건요 다른 게 아니라 무조건 양극재예요. 양극재의 성능 여기에 달린 겁니다. 그리고 LFP는 주행거리가 좀 이게 짧잖아요. LFP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주행거리를 극복하기 위해선 저런 이제 고성능의 도전제를 딱 써주면 LFP도 성능이 올라갑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TWCNT는 직경이 6나노래요. MWCNT는 보통 10에서 12나노. 그러니까 동사가 이 섞어 만든 TWCNT가 굉장히 매력이 있는 거죠. 가격도 싸고. 근데 SWCNT가 제일 좋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직경이 3나노밖에 안 돼요. 단점이 뭐예요? 옥시알이라는 기업이 만드는데 이거 보세요. 2,500달러예요. 여러분 같으면 아무리 성능 좋아도 2,500달러짜리 쓰시겠어요? 근데 6나노 제품이긴 하지만 이 JO의 TWCNT는 85달러밖에 안 합니다. 가격 경쟁력이 엄청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매력이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비싸냐 싸나 이거는 나중 문제고 이 기업의 매력만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매력이 있는 거죠. 그 여기 이제 도전제 만드는 거 나와 있고 분산제, 그러니까 용매와 분산제는 보조 수단이고 CNT 도전제에서 이 성능을 결정하는 건 파우더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카본 블랙보다 적게 들어가고 제가 어제 이제 여기 KTX 가면서 이게 어제 나온 보고서예요. 이렇게 딱 요약을 하고 있는데 그냥 술술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이게 공부를 미리 해놨잖아요. 그냥 보고서가 머릿속에 그대로 지금 요약이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이 함께 배우기 하면서 너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만드는 건 힘든데 영상 만드는 건 쉬운 건 아니거든요. 자료 찾는 게 너무 오래 걸려서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한번 해놓고 나니까 저도 이런 보고서 읽을 때 그냥 금방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공부 계속 하시면 좋겠고 요게 이제 그래프 보시면 탄소 나노튜브 직경별 이제 비표 면적 비교인데 이게 이제 6나노, 10나노, 12나노, 15나노 이렇게 돼 있고 이 전도성이 JO가 어쨌든 이제 그 가장 좀 좋은 편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니켈은 니켈 비중이 높은 건데 도전제를 적게 쓰면 그만큼 더 많이 양극재 쓸 수 있겠죠. 그리고 파우더 수요고요. 확실히 양극재 수요가 훨씬 크긴 커요. 시장이 크니까. JO는 이 중간 이게 D사 옥시알 2,000달러 너무 비싸죠. JO는 그 중간. 그 다음에 가장 싼 제품도 같이 해요. 요건 양극재에 들어가는 거. LFP도 이제 하고 그래서 의미가 있고 도전제 시장은 이제 탄소 나노튜브 요게 이제 이렇게 커지고 있다. 그리고 도전 이 그림 기억나세요?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동그란 게 양극활 물질, 요 아주 작은 게 도전제 그리고 바인더. 근데 일반적으로 저기 그 카본 블랙이 이렇게 생긴 거고요. 여기서 좀 더 세분화하면요, 이 도전제 모양이 동그랗잖아요. 이건 카본 블랙이에요. 근데 저기 아까 CNT 있죠. CNT는 바인더랑 비슷해요. 이렇게 선처럼 돼 있어요. 요게 아니고 CNT는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CNT를 적용을 하면 이 도전제가 기존에 요만큼의 공간을 차지하죠. 이게 이만큼 줄어요. 그럼 나머지를 활물질로 넣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제이오 요새 좀 올랐으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네, 나중에 또 저는 분명히 언젠가 좋은 또 투자 기회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2차전지 영원히 오르진 않아요. 한 번에 또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뭐 기존에 갖고 계신 분은 뭐 들고 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경기 침체를 대비하는 게 아니라 반등장을 대비하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은행 사태 때문에 경기 침체 와서 금리 인하하니까 증시가 이제 무너진다. 이런 논리가 많잖아요.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침체 오니까 주식 팔아야 된다. 근데 그게 맞을 때도 있고요. 안 맞을 때도 있는데 지난 30년간은 단기 금리가 꺾이면 맞았대요. 약세장이 시작된 게 맞았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근데 그때는 저물가 시대였어요.
저물가 시대에는 그게 맞았는데 지금은 어떻죠? 고물가 시대잖아요. 인플레 시대잖아요. 인플레 시대에는 이 법칙이 안 맞았대요. 단기 금리가 하락하면 상승장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어때요? 인플레 시대입니까? 저물가 시대입니까? 인플레죠, 당연히. 그래서 매수하라는 얘기예요. 이 이은택 연구원님 얘기는 과거에 이렇게 역축입니다. 그래서 이 검은색 선이 위로 올라가면요, 금리가 하락하는 구간이에요. 검은색 선. 이게 S&P 500 지수. S&P 500 지수 오르면 금리랑 똑같이 가죠. 금리 하락, S&P 500 상승. 금리 하락, S&P 500 상승. 예, 단기 금리 상승, 지수 급락. 지금 어때요? S&P 500 급락했죠. 근데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했죠. 5%까지. 얘가 만약에 이렇게 간다, 하락한다, 그럼 증시도 오른다는 얘기죠.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이제 과거 역사가 반복되는 건 아닌데, 인플레 시대에는 금리가 꺾이는 건 호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스미디어는 요새 좀 주가 되게 안 좋죠. 광고 기획사들이 그냥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일단 되게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 예전에 그 넷플릭스 그 광고 요금제 들어갈 때 한번 확 올랐죠. 근데 그때는 검증이 안 될 때예요. 이게 광고 요금제가 진짜 얼마만큼 효과 있을지 몰랐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나게 뭐 가입자가 는 건 아니다 보니까 내려왔고, 근데 지금은 이제 다시 원위치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때 아니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주가 싸고, 그러니까 뭐 성장도 꾸준히 해요. 돈도 잘 벌고 넷플릭스 요금제도 늘어나고 있고 좋은데, 뭐 다른 걸 떠나서 싸다. PER이 8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나스미디어는 좀 저평가 매력을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제 보고서 중에서 MI텍이 좀 눈에 들어왔던 게, 식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텐트라고 아세요? 비혈관요, 심장에 넣는 거 말고 이 스텐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요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분해돼요. 몸에서 분해되는 건데, 스텐트는 여기 제가 이제 적어 왔는데요, 체내 장기의 관을 넓히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 있죠, 우리 이 피가 혈관이 뭐 통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동하는 이 안쪽의 통로가 예를 들면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좁아지면 문제가 생기죠, 사람 몸에. 이걸 넓혀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심장 질환에 활용하는 게 이 혈관용이고, 소화기, 비뇨기, 호흡기 질환 이쪽에는 비혈관용. 그래서 이걸 이제 넣는 거죠. 예. 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고령화되면서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국내 1위고 세계 5위입니다. 스텐트 그냥 순수 업체라고 그냥 보시면 되고요. 아시아, 국내, 유럽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미국의 보스턴 사이언티픽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의료기기 회사가 작년에 지분 64%를 인수한다 그랬어요. 아직 인수가 끝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승인이 완전히 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지금 인수 계속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인수를 하는 거는 이제 일본, 한국 1등 업체니까 확장성을 보고, 보스턴 사이언티픽스가 어쨌든 이제 MI텍을 인수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MI텍 입장에서는 보스턴 사이언티픽이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유통망을 넓힐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기업 결합 심사가 지금 아직은 지연돼 가지고 6월 13일로 좀 연기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인수가 되면 굉장히 호재죠. 그래서 이게 합산 시장 점유율 85%가 되는 곳이 둘이 합쳐서 미국과 브라질인데, 여기서는 승인을 받았대요. 그래서 아마 여기도 받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이게 기각이 되면, 보스턴 사이언티픽스가 절대적 매출액이 미미한 두 국가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스페인, 포르투갈이 안 돼, 거부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 기업 결합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시장은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냥 포기하고 다른 시장은 인정받았잖아요. 미국, 브라질 훨씬 큰 시장, 거기에 집중할 수도 있죠. 그래서 스페인, 포르투갈 좀 승인을 못 받아도 그렇게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냐, 뭐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건 6월 달까지 한번 가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난 2월에 보스턴의 경쟁사인 올림푸스가 태웅 메디칼을 인수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스턴도 더욱더 강하게 인수할 의지가 있지 않냐. 그리고 생분해성 스텐트를 개방 중인데, 아까 본 거 있죠. 그게 분해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25년에 상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분당 차병원이나 셀루메드, 한국섬유개발원하고 임상을 하고 있고, 일정 기간이 이제 지나면 체내에서 자연하게 분해돼요. 그러니까 이제 1차적으로 삽입한 다음에 제거 수술 안 해도 되잖아요. 이것도 제거하려면 얼마나 불편해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하면요, 글로벌 시장을 지배할 수도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고요. 판매 단가도 2배 정도 비쌉니다. 그리고 비혈관용 스텐트 시장이 점점 커져요. 암 환자하고 생존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암 환자 수가 2000년 1000만 명에서 2020년에 1930만 명까지 5명 중에 1명이 이제 걸리는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암 환자는 구조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암 환자가 옛날에는 이제 암 걸리면 우리 예전에 많이 그랬잖아요. 아, 이제 죽는구나. 막 이런 걱정들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암 환자 중에서도 생존율이 높은 경우가 되게 많죠. 치료 방법도 다양해졌고. 그래서 이 스텐트 평균 착용 주기가 그런 이유 때문에 길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작년 사상 최대 실적냈고요. 근데 올해는 1, 4월에 유럽 인증이 좀 지연돼서 아마 조금 성장세는 둔화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일회성으로 보는 것 같고요. 또 내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내년 기준으로 한 13배 정도 되고, 아무튼 보스턴 사이언티픽을 통한 단가 인하 현상이 반영이 됐고, 작년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보스턴 사이언티픽의 인수만 잘 된다면 한 단계 도약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MI텍 같은 기업이, 여러분이 지금 뭐 투자라는 게 아니라요, 이런 류의 기업을 찾아보시란 얘기예요. 뭐냐면 이거 딱 보니까 이 비혈관 스텐트만 거의 하는 회사잖아요. 거의 한 우물만 파고 있는데, 이게 이 제품의 전방 산업이 지금 어떻죠? 굉장히 고성장할 수밖에 없죠. 왜? 고령화, 비만, 그 다음에 암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이런 것들은 전방산업의 이 업체 입장에선 전방산업이 증가하는 거고, 그 다음 글로벌 점유율도 높고요. 확장성도 있어요. 단지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싸냐 비싸냐를 보는 거예요. 지금 싸진 않아요. 내년 기준으로는 싼데 지금은 싼 건 아닌데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싸냐 비싸냐 전에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룸이 있냐, 이걸 봐야 되는데, 이런 류의 기업은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성장성이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시작인데, 또 비혈관용은 25년도, 그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이제 분석이 그렇게 잘 됐다면 기다리면 돼요. 쌀 때까지. 싸면 겁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놓으시면, 이런 류의 기업들을 많이 분석을 해놓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급락장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급락할 때 사면 되니까, 투자를. 그래서 평소에 좀 공부 많이 해놓으시면 시장 안 좋아도 여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3가지 이슈가 있다고 하는데, SVB 파산, 토스뱅크가 선이자 출시했는데 오히려 예금이 더 늘어났대요. 그래서 뭐 우려할 상은 아닌 것 같고, 건전성도 이제 우려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왔는데, 부동산 노출도는 없어요. 근데 중금리 대출을 많이 해줘서 건전성 악화 가능성은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건 좀 지켜봐야죠. 근데 요새 금리가 좀 꺾이니까 조금 연체율도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독과점 해소를 위해서 이게 또 새로운 인터넷 은행이나 이런 신규 은행 진입하는 거 아니냐, 정부가 경쟁을 더 유도하려고. 그렇지만 당장 도입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우려되는 거는,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때문에 은행 규제 강도가 좀 높아질 수는 있거든요. 이 점이 오히려 좀 부담이 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요새 은행주가 안 가는 거죠. 대신에 또 그래서 주가가 싸졌어요. 안 그러고는 싸질 수가 없잖아요. 은행도 좋은 얘기 나오는데 싸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안 좋은 이슈가 있으니까 주가가 싸진 거죠. 그래서 항상 비관적이고 뭐가 안 좋아야 싸져요, 주가는. 근데 그게 영원히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일시적이고, 아니면은 그걸 감안해도 너무 싸다. 근데 그러면 이제 투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카카오뱅크는 저평가 기업은 아닙니다. 카카오뱅크는 고평가죠. 예, 다른 은행에 비하면 너무 비싸죠. 다른 은행보다. 그렇지만 이제 또 플랫폼 성격을 띠니까 뭐 고밸류 받는 건 타당한 거는 같아요. 다만 이제 어쨌든 지금 은행이나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뭐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너무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다만 규제 이슈 때문에 좀 부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화솔루션 내일 이제 거래가 재개됩니다. 그래서 미국 모듈 생산 능력도 지금 총 생산 물량의 44% 정도까지 늘 것 같고요. 미국에 집중하는 거죠, 사실. 예, 그리고 주거용 상업용 모듈 모두 1위고요. 미국의 그 퍼스트 솔라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최근. 예, 지금 한화솔루션 쉬는 동안. 그리고 1년에 1조까지 아마 세제 혜택 받을 겁니다, 향후에. 예, 저 AMPC, 첨단 제조, 생산, 제조 세액 공제. 예, 그리고 퍼스트 솔라도 IRA 혜택 이미 이익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주가 급등했는데 2등이죠. 하나솔루션이 이제 점유율이 2등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거래 재개되고 나서 주가 좀 재평가 되길 좀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내일 하나 갤러리아 쪽 있죠. 요거랑 유통사랑 여기 태양광 주력으로 하는 하나솔루션이 분할을 해서 각각 따로 상장한다. 그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 SFA는 2차전지랑 디스플레이 장비 만드는 회사죠. 자회사로 SF바이오. 오늘 SFA 반도체 뜨거웠죠. 어제 하나마이크론에 대해서 삼성이 그 1,000억 빌려준다 그러죠. 그래서 오사트라 그러죠. 후공정. 여기가 막 급등을 하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후공정 키워준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두산테스나 네페스 이런 기업들도 같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장비 수주액은 이제 1분기에만 5,50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요. 지난 7년간 연평균 수주 금액의 절반을 뛰어넘을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은 수주를 따내고 있다고 합니다. 수주 되게 잘하고 있어요. 중국 업체와 한국 2차전지 제조사. 네, 높아진 수주 잔고가 2분기부터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수주 잔고는 1.4조 원까지 증가할 것 같고요. 삼성 신규 투자 OLED 올해 아마 2분기부터 8.7세대 맥북에 들어가는 OLED 투자 들어갈 것 같고요. 저런 거 들어가면 또 SFA가 수주를 따낼 확률이 높고요. 2차전지 검사 장비 SK온이 투자를 한다면 또 수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뭐 부진했지만 이제 수주도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고 이 전방 산업들도 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지 않나 싶고, 밸류상으로는 뭐 거의 바닥이죠. 예, 거의 좀 바닥권에 지금 좀 위치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별도 기준 신규 수주액 추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2차전지가 옛날에 원래 디스플레이였어요. 여기 이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금은 2차전지가 가장 많아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번에 우주 공부를 좀 해볼게요. 이게 뭐 오늘 나온 건 아니고 좀 며칠 됐는데 지난주에 나왔던 걸로 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워낙 길어서 제가 이제 나중에 좀 읽어봤고요.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궤도 위성통신 아시죠? 위성통신 이제 우주에서 위성 쏘가지고 초고속 통신하는 그거고요. 근데 인터넷을 우리가 지금 기반으로 하는 건 지상통신이잖아요. 예, 그래서 엄청난 설치비가 들어요. 뭐 정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유지보수도 당연히 만만치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지상통신인데 연평균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통신 3사가 이게 비용이 7조 원 정도 될 정도로 막대한 돈들이 들어가고요. 또 모든 지역의 광 케이블과 해저 케이블 다 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 인구 78억 명 중에서 59%만이 인터넷 쓰고요. 나머지는 아직도 못 쓴대요. 예. 그래서 지금 가장 떠오르는 게 저궤도 위성통신. 위성망에서 쏴주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 어디서든 쓸 수 있죠. 무선으로 다 되니까. 근데 이제 위성 중에 두 가지가 있대요. 저궤도랑 정지궤도. 저궤도 위성은 이제 가까워요. 지구에서 좀. 그래서 지구 궤도에 존재하는 위성의 86%가 저궤도고 이게 통신위성이고요. 지구와 가깝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90분에 한 번씩 돈대요, 지구를. 평균 수명이 좀 짧고 면적도 좀 상대적으로 좁은 지역만 커버하는데, 다만
응답 속도가 빠르대요. 지구에서 가까우니까 초고속 인터넷 할 때 이 지연 속도가 좀 느린 거죠. 그래서 괜찮고 그런 점은. 반면에 정지궤도 위성은 지구 인공위성 35,800km 여기 위에서 지구를 공전하는데 이게 지구 공전 속도랑 똑같대요. 그래서 멈춘 것 같대요. 정지한 것처럼. 그래서 정지 위성이라고 합니다. 대신에 엄청 높은 곳에서 쏘니까 지구 웬만한 지역을 다 커버리지 한대요. 그래서 한계가 지구 표면 3분의 1 정도를 터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통신 관측용으로 쓰이고요. 전체 위성의 한 10% 정도. 과거에는 통신 위성을 저 정지 궤도에 올렸대요. 예. 근데 지금은 정지 궤도가 너무 거리가 머니까 이게 지연 시간이 너무 길대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위성 통신은 이제 케이블 통신으로 그 후로 대체가 됐고 현재는 케이블을 우리가 많이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저궤도 왜 이런 인공위성이 왜 필요하냐? 인터넷 음영 지역이 아직도 많아요. 인구 밀도가 낮고 물리적 미국 같은 경우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땅이 넓으니까요 기지국이 없어요. 그래서 안 터져요 잘. 음영 지역도 많고 또 인터넷 취약 지역 속도가 너무 느린 경우 서비스 품질 떨어지고 항공 및 해상 지역은 못 쓰죠. 인터넷을 통신 케이블로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저궤도 저는 그래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제가 당장 사는 환경 우리 한국 환경에선 뭐 굳이 뭐 저 인공위성 통신위성 쓸 필요 없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뭐 이 한국 사람들 입장에선 그렇게 느끼는 거지만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인프라가 거의 완벽하게 깔린 데는 없잖아요. 별로. 근데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너무 공간이 많이 비어 있고 통신도 잘 끊기는 데다가 거기다 자동차, 자율주행, 항공, 해상 이런데 어쨌든 케이블 설치하기 어려운 곳들도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위성 통신을 통해서 이걸 커버리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율주행 시대가 온다면 이 위성 통신 필요합니다. 차도 이제 통신망에 접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완 관계예요. 이게 뭘 대체한다 이거보다 서로 부족한 걸 채워준다.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 만들어서 괜히 이거 띄우는 게 아닙니다. 근데 스타링크가 2015년도에 머스크가 발표한 저궤도 통신위성 기반으로 한 스페이스X의 글로벌 초고속 인터넷 구축망 사업인데 3,500개가 저기 띄워져 있어요. 상상해보세요. 3,500개가. 작아요. 되게 작고 팔콘 9이라는 이제 여기 발사체에 실려서 보냈는데 한 번에 45개, 60개를 쏴요. 그리고 앞으로 42,000개까지 하겠대요. 근데 미국에서 미 연방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4,425개 받았고 위성을 5개 궤도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각각 배치시킨대요. 계획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위성에는 위성 안테나가 탑재가 되고 궤도가 5개인데 궤도 1만으로 지구 80%를 커버한대요. 궤도 2는 궤도 1보다 좀 낮고 레이저 통신도 가능합니다. 위성끼리 통신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7,500개의 이제 2세대 위성 발사도 허가해줬고, 그래서 지금 미국 저기 FCC에서 허가 안 해주면 못 씁니다. 근데 어쨌든 계속 허가를 해서 지금 위성만 4,000개가 발사가 돼 있고, 작년 5월 기준으로 지구를 도는 인공위성 중에 스타링크가 40%래요. 미국 제외한 모든 나라 다 합쳐도 스타링크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타링크가 왜 저렇게 잘하는지 아세요? 강점이요. 인공위성도 잘 만드는데 정말 재활용 높게죠. 이 발사체에 실어서 인공위성 쏘잖아요. 그거 쏘고 나면 원래 보통 버리죠. 저 발사체는 바다에 떨어지던가 해가지고. 근데 이 역추진 로켓을 이용해가지고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이 미사일 쏴가지고 인공위성 떨어져 나가죠. 그 다음에 이 로켓이 지구로 다시 귀환하거든요. 역추진을 해가지고요. 저 바다 같은데 좌표 찍어가지고 정확하게 착지시켜버려요. 그럼 이걸 다시 재활용해요.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발사 비용이 확 주는 거예요. 이 기술을 지금 갖고 있어요. 스타링크, 여기 스페이스X가 정말 엄청난 기술입니다. 그래서 팔콘 9이 전 세계 최초로 궤도 등급 재사용 가능한 중형 발사체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계속 발사. 이거 재활용해가지고 엄청난 거죠. 그래서 다른 업체보다 경쟁력이 압도적인 거예요. 또 스타10이 있어요. 좀 커요. 이건
이 대형 로켓인데 요것도 지금 개발 중입니다. 요게 되면 팔콘 9의 6배를 넘는다. 한 번에 엄청나게 많이 쏘겠죠. 스타링크 이용자 수는 이제 100만 명 넘었고요. 가파르게 증가 중이고 일본에서 반값 요구제도 나오고 속도도 되게 빨라요. 다운로드 속도가 이제 100 Mbps 초당 12메가 이제 전송하는 속도인데 이것도 굉장히 게임하기에 쾌적한 정도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비즈니스용으로도 나오고 있고 항공용. 예. 그래서 모바일 다운로드 우리나라 인터넷 모바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할 때 이렇게 접속해서 다운로드 속도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중간 정도 속도가 124.8 Mbps래요. 근데 스타링크가 60에서 120 나오니까 물론 우리나라 인터넷보다는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 정도면 훌륭하죠. 지연 시간도 굉장히 짧고. 예, 그래서 품질은 나쁘지 않은데 단점이 있어요. 저 인공위성으로 이게 위를 커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공위성 그 망을 이용해서 다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속도가 뚝뚝뚝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용자 수가 많으면 안 좋아요. 몰려 있으면. 그게 최대 단점인데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인공위성을 그냥 계속 쏘면 돼요. 촘촘히 박아놓으면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나 이 스페이스에서 계속 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위에서 위성통신이 주파수를 팍 발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지상에 게이트웨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게이트웨이가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걔가 그걸 받아요. 게이트웨이에서 통신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유저 안테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공위성 이걸 활용하면 집에다 유저 안테나를 설치해야 돼요. 그럼 게이트웨이에서 유저 안테나가 쫙 갑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전역을 커버하는 스타링크의 게이트웨이 수가 59개고 굉장히 넓게 이걸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원앱이라는 기업 아시죠? 원앱. 이 영국의 유럽판 스타링크입니다. 원앱도 이제 영국에서 이제 탄생한 기업인데 지난 3월 19일 17번째 발사에 좀 성공을 했고요. 578개입니다. 물론 스타링크보다 좀 작지만 어쨌든 앞으로 지금 12,000개까지 승인은 받아놨는데 일단 648개까지만 한대요. 일단은. 그리고 북극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건. 원앱은 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예, 그 유저 다 외주를 줘요. 그러니까 스타링크는 자기가 다 해요. 예, 이 모든 걸 다 하는데 원앱은 이거를 이제 이 위성 발사 유저 안테나 게이트웨이 이렇게 구성된 이거를 외주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앱이 한번 파산 신청을 했거든요. 20년도에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다행히 모회사 스페이스X로부터 이제 이 비용을 이제 영국 정부하고 인도 통신사 바르티가 투자를 좀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살아났고 영국 입장에서도 브렉시트 때문에 유럽에서 나갔잖아요. 그래서 유럽 항법 시스템 못 쓰거든요. 쓰기가 갈릴레오. 그래서 원앱이 필요한 거죠. 한화 시스템이 또 지분 갖고 있습니다. 지분 8.81%를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경영권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유텔이라는 회사를 유텔색과 합병도 발표했고 시너지 효과 예상되고요. 다만 지난해 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위기가 있었던 게 소유주 로켓을 이용을 하거든요. 이 발사할 때 이게 러시아 거예요. 6번 남았어요. 6번 계약을 했기 때문에 6번 발사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안 해줘요. 영국이 괘씸하다고. 우크라이나 편들었다고. 그렇지만 다행히 스페이스X가 손을 내밀어서 위성 발사는 재개가 됐습니다. 참 러시아도 전쟁까지 해놓고 저러면 안 되죠. 아무튼 스페이스X가 손을 내밀어서 위성 발사 재개됐고 또 인도 우주연구소 산하 발사체 기업과 계약해서 저 리스크는 해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유저 안테나 그러니까 인공위성에서 게이트웨이로 쏜 다음에 게이트웨이에서 우리 집에 있는 유저 안테나로 이제 보내야 인공위성으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건데 저 유저 안테나를 만드는 대표 회사가 인텔리안테크 지금 상장돼 있죠. 그래서 인텔리안테크가 저걸 하고 있고 국내 인텔리안테크와 이제 유저 안테나 2019년 말에 공급 계약을 맺었고 이제 아마 원앱은 올해 그 중순부터 서비스가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인텔리안테크도 더 매출이 늘어날 것 같고 원래 이 정지궤도 있죠. 아까 처음 배웠던 저 맨 위에 있는 거기서 쏘는 통신위성으로 또 받는 그 VSAT 안테나가 있어요. 해상에서 그거 1등 기업이에요. 이제 정지 궤도에서 위성에서 근데 이제
유저 안테나 이쪽으로도 확대하고 있고, 이쪽이 훨씬 시장이 커지겠죠, 당연히 저궤도 쪽이니까. 그리고 원앱형 안테나가 기계식과 평판이 있는데, 평판이 좋죠. 평판은 다양한 각도의 위성 신호를 다 수신할 수 있고 네모나게 생겼어요. 하나의 안테나만으로 수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출 비중이 높고요. 요런 기업들한테, 통신사들한테 납품을 하고 있고, 이번에 아마 탐방 갔다 오셨나봐요. 예, 그 서비스 품질도 120이면 지금 우리나라 모바일 인터넷 수준 정도 나오거든요. 굉장히 빠른 거죠. 그리고 모빌리티, 여기에 저거 안테나를 달고 다니면 차량 선박 항공기에서 통신망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13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원앱은 아까 그 스타링크랑 다른 건, 스타링크는 고객 대상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직접 서비스를 줘요. 돈 받고. 원앱은 다르게 기업체한테 납품을 해요. 고객보다. 그래서 만약에 원앱망을 이용한다면 SK텔레콤이 원앱과 계약을 맺어요. 그럼 그 망을 여러분한테 중간자 역할로 제공할 수 있어요. 원앱이 그 직접 여러분들한테 상품 판매는 안 할 것 같고, 그렇게 한 단계 거쳐서 B2B 형태로 갈 것 같습니다. 20개 통신사와 20개국 파트너십 맺었다고 하고요. 아마 네옴시티에도 계약 체결했고, 그 아마존의 카이퍼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하다 말아버렸는데, 왜냐하면 재활용 로켓이 지금 잘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아까 스타링크는 재활용 로켓, 재사용 로켓, 이걸로 좀 성공했는데, 이게 개발이 좀 잘 안 돼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다시 정상 궤도로 가면 올해 4분기에 출시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3파전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존도 돈이 많으니까. 이게 커지면 여기에 공급하는 회사들은 좋겠죠. 예, 그렇게 보시고, 이게 인터넷 보급률이고 전 세계, 뭐 우리나라는 뭐 정말 높죠. 해저 케이블 여기 막 이런데 상어 같은 물고기가 막 이렇게 뜯어 먹는데요. 뜯어버린대요. 그래서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저궤도 여기 위에서 통신위성 쏴가지고요. 요겁니다. 쏴서 게이트웨이가 받아요. 그래서 이 유저 안테나 이쪽에 보내는 거예요. 이런데 싹싹 쏴주는 겁니다. 그 요게 저궤도, 중궤도, 정지궤도 대부분 이제 여기에 집중돼 있어요. 가까운데. 그래서 여기에 많죠. 이쪽에 면적은 작지만 지연 속도가 그래서 좋죠. 예. 그리고 스타링크가 이 궤도 5개에다 이렇게 쏜다고 합니다. 위성이 4,400개가 지금 있어요. 이게 스타링크 위성이고요. 팔콘 9 여기에 인공위성 실어서 보내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재활용 로켓. 스타링크 이제 앞으로 요걸로 간대요. 요게 이제 성공만 한다면 굉장한 거죠. 팔콘 9의 구조고, 이렇게 로켓 착시를 시켜요. 재활용하려고. 우리 뭐 공상과학 소설에서 보던 장면이죠. 그리고 실패한 적이 요새 없어요. 대단합니다. 실패가 없어요. 게이트웨이 이게 안테나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원앱의 기계식 안테나, 이 동그랗고요. 평판. 요거 이제 인텔리안테크 이런 기업들이 만들죠. 요게 이제 해상용 안테나. 그래서 고객사. 그러니까 우리 한번 공부해본 겁니다. 예, 그래서 우주항공도 공부 꼭 한번 해보시면 재밌어요. 요새 우주항공 보고서가 쏟아져 나와요. 저희 당사 것도 있고. 근데 요게 요 유진투자증권 보고서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은 핵심적인 것만 추려가지고 전달해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스타링크는 우리나라에서 2분기 정도에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 후에 마이크론 날라갔죠. 근데 올해 D램 수요 성장은 10에서 5%. 이거 D램입니다. 제가 어제 기차에서 막 이거 쓰느라고 D램 수요 성장은 10에서 5%로 하향 조정했고요. 어제 좋은 건 아니에요. 마이크론도. 근데 물가 이제 재고가 피크아웃 찍은 것 같다. 재고 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생산을 덜하면 고정비 부담도 커져가지고 감산도 사실 쉬운 건 아니래요. 예. 근데 감사는 남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자고. 지금 감사 안 하면 잘못하면 공멸할 수도 있어요. 너무 업황이 안 좋으니까. 예. 어쨌든 이제 마이크론은 감산을 더하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 감산 공조가 이어진다면 이는 과거에 없던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될 것 같고, 물량 위주로 경쟁을 했잖아요. 그동안 옛날에는 많은 업체들이. 근데 이제는 그런 걸 뒤로 하고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그래서 뭐 미세 공정 이런 거에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호재는 지정학적 갈등. 중국이 못 들어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한테는 정말 큰 호재예요. 중국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거든요. 예.
그러면 중국이 들어오면요, 공급 과잉 생겨요. 그래서 가격이 폭락합니다. 이걸 막아주잖아요. 중국은 못 들어오고 미세 공정 때문에 대량 생산은 점점 힘들어지고, 그러면 이 반도체 가격은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는 뭐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당장은 안 좋지만 이 삼성증권 입장은 안 좋기 때문에 투자해야 된다. 긍정적으로 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SL은 이제 반도체 그 자동차 헤드램프인데 작년 하반기 실적이 안 좋았는데 좀 일회성이 있었고요. 올해는 그게 좀 제거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 올해 좀 19%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SL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회사의 핵심이 북미랑 인도거든요. 이쪽이 시장이 커지잖아요. 네. 그리고 할로겐 램프보다 요새 이제 LED 램프를 많이 다는데 이게 비쌉니다. 예. 이게 점점 많이 들어가니까 단가가 좋고, 그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예. 그리고 SL 아메리카 증자해서 아마 테네시 공장 신차 양산에 필요한 그 자금 확보를 좀 한 것 같고요. 신규 아이템은 이제 리튬 배터리 전압이나 전류 이런 것들을 변환해주고 제어하는 그런 BMS, 예.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 요거를 이제 신규 아이템으로 하고 있고요. 현대차 한국 공장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내년부터는 기아 쪽으로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SL도 예, 좀 올해는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최고원 연구원님이 해외여행 LCC, 저도 예전에 한번 이제 분석했을 때 LCC도 참 이제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좀 LCC 괜찮지 않을까, 저도 좀 공부를 해보니까 나쁘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지난 몇 년간 적자 봤는데 더 나쁠 것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 걱정은 지금 이렇게 비싼 티켓 가격이 계속 유지될까. 저도 그건 이제 확신을 못했죠. 근데 지금 나온 데이터는 예, 운임이 쉽게 안 꺾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예, 저비용 항공사도 계속 좋은 흐름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해외여행 지금은 많이들 갑니다. 3년간 못 갔으니까 그냥 일단 가요. 돈 아껴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해는 이어져요. 예. 그러니까 LCC 저비용항공사를 장기 투자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몇 년 가져가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보복 여행, 또 운임 지수도 높으니까, 또 엔저 현상도 긍정적이고. 그러니까 공급이 없대요, 지금 비행기가. 이걸 늘린다면 또 모르지만, 그래서 예, 운항 편수 증가는 하지만 여객 수요가 훨씬 많아요. 항공 편당 여객 수가 사상 최고고. 그래서 4년 연속 적자 다음은 사상 최대 영업이익 아니냐. 예, 그래서 이미 1월 달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더 가치가 높아지고, 그래서 이 최고원 연구원님이 저는 좀 되게 잘 보시는 것 같아요. 항공주. 예, 좀 그전부터 계속 긍정적, 그러니까 약간 이제 애널리스트마다 생각들이 좀 다른데, 어쨌든 지금 딱 보면 최고원 연구원님 딱 얘기대로 이게 그 LCC들 실적도 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항공권 가격은 이게 꺾이면 또 이 얘기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 항공권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될 걸로 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회복되려면 더 멀었어요. 2019년 대비해서. 그래서 이것도 긍정적이죠. 항공 편다 여객수도 높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좀 소극적인 것도 긍정적이죠. 여기 저비용 항공사들.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의 보고서인데, 삼성중공업 추천을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을 뭐 이거 괜찮으니까 투자해라 이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소개해드린 이유는 LNG 산업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이 요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주가들이 부진합니다. 근데 그거랑 별개로 LNG 수출 프로젝트는 잘 돼요. 확대되고, 미국에서도 최종 투자 결정이 내려졌어요. 이 두 건 건설, 그리고 다른 것들도 이렇게 임박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LNG 수출은 2배 이상 늘어날 것 같고, 여전히 2019년보다 가격이 LNG 가격이 더 비싸요, 옛날보다. 그래서 여전히 경제성이 있고, 또 온실가스, 화석연료 중에서 제일 친환경적이잖아요. 예, 그리고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 축소하려면 미국 거 써야 되고. 근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LNG선 만들기도 하지만 FLNG라고, FLNG는 뭐죠? 천연가스를 이제 그 액화시키는 거죠. 예, LNG로. LNG가 뭐죠? 천연가스를 162도로 얼리면 돼요. 그러면 LNG가 만들어집니다. 그걸 만드는 배입니다. 그렇게 해주는. 그게 이제 FLNG인데,
근데 요즘에 리퀴파이어 LNG라는 새로운 활용 형태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델핀이란 기업이 이걸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기존에 LNG FPSO 있죠. 이게 뭐냐면 바다에서 있죠. 바다에서 천연가스를 캔 다음에 LNG로 바꾸는 걸 우리가 LNG FPSO라 그래요. FLNG. 이렇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뭔지 아세요? 육상에서 가스를 뽑아낸 다음에 그거를 바다에서 하는 거예요. 되게 좀 독특하죠. 그러니까 육상에서 천연가스 뽑아가지고 그거를 바다에서 액화시키는 그 방식이라면 되게 독특하죠. 육상 액화터미널을 해상에 건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는 거는 육상인데 뽑기만 하고 터미널 역할을 하는 거는 해상이다.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육상에서 뽑은 건 육상에서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해상에서도 활용한다. 이게 좋은 점이요. 20-40% 투자비가 오히려 절감된대요. 근데 정확한 내용 모르니까 비용이 더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삼성중공업이 여기에 좀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작업에. 수주 프로젝트 후보 프로젝트로도 언급되고 있고. 그래서 올해 3월에 이 델핀이 첫 번째 프로젝트에 대해서 최종 투자 결정을 진행한다고 발표를 이미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이제 해양 플랜트 이미 수주를 한번 받은 게 있고 하반기 하나 더 따낼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게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하실 건 뭐냐면 삼성중공업만 보시라는 게 아니라 뭐죠? 예. 삼성중공업 되게 무겁잖아요. 무겁기도 하고 한데 피팅 업체, 그죠? 한국화분 같은 거 뭐죠? 본행제 이런 기업들한테 좋아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예정된 LNG 프로젝트라고 하고요. 여기 육상에서 캐가지고 요거라고 합니다. 요거. 이렇게 여기서 캐서 여기가 터미널 역할 해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지금 방식 바다에서 바로 하는 거고. 예. 그래서 이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요 FLNG 프로젝트 현황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피팅이나 본행제 회사들도 꾸준하게 시장은 그러니까 LNG 가격과 무관하게 지금 성장을 잘하고 있다. 얼마 전에 우리 한국화분도 공부했고 뭐 태광 이런 거 공부한 것처럼 꾸준하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DLNC 오랜만에 보고서 나왔는데 결론은 해외 쪽 좋아질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주가 싸다. 예, 그 다음에 하도급 에스컬레이션 이게 대부분 마무리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 현장에서 너무 막 물가라든가 외환 시세, 인건비 이런 게 오르는 걸 이제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원가 부담이 커지죠. 근데 그러니까 올라간 만큼 그걸 이제 공사비 같은 거 증액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도급 업체들한테 비용을 더 이제 주는 건데, 예, 그럼 당연히 이제 이런 대형 건설사는 비용이 늘어나니까 실적이 안 좋아지죠. 근데 이런 것들이 상반기에 다 마무리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샤인 프로젝트 해외 화공 플랜트도 수주를 상반기에 따내서 일단 목표의 25%는 달성을 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미분양 세대수가 좀 느는 거는 좀 부담이고요. 주택 쪽은 올해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올해 이제 해양 플랜트 쪽인데 육상 요게 매출이 시작됐다. 그래서 주택에서만 너무 안 좋지만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PBR이 0.28배밖에 안 될 정도로 그냥 너무나 저평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도 안정화되고 있으니까 좀 건설주도 반등 기대 한번 해보고요. SK이노베이션이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론 이 보고서도 있었고요. 예, 이건 이제 아침에 나왔던 건데 예, 수율 문제가 좀 크잖아요. 근데 SK온에 배터리 수율이 좀 올라가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과거에 파나소닉, LG도 수율 못 잡아서 고생 엄청 했어요. 2-3년 걸렸어요. 예, 근데 학습을 하면요 수율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좀 수율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설비 투자 계획을 고려하면 원래 이 회사가 정유인데 배터리 부분이 이제 점점 커지니까 그걸 이제 반영을 해줘야 되겠죠. 동사 시가총액이 이거 옛날부터 우리 계산했던 건데 아니, 계산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게요. 시장이 인정을 안 해요. 배터리 가치가 없어요 지금은. 사실 지금 시총이 거의 반영이 안 돼 있어요. 동사 시가총액 15조인데 배터리 가치 1.4조입니다. 얼마 전에는 아예 반영도 안 되고 있었죠. 왜냐하면 화학종유 윤활유 있으니까 요 가치랑 SK 아이테크놀로지 더하면 꽤 되거든요. 근데 배터리 가치 인정도 안 하는 거죠. 근데 LG엔솔 생산 능력이 40%인데
적어도 20조는 줘야죠. 아무리 못해도.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못 줬던 거죠. 그래서 흑자가 가셔야, 근데 이제 실적만 좋아지고 수율 잡히면 좀 좋아지겠죠. 예, 그리고 IRA 혜택도 많이 받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좀 내용이 있었고, 예, 파나소닉이나 LG도 처음에 고생 엄청 했대요. 수율 이제 아무튼 SK온도 이렇게 실적이 좋아질 것 같고요. 다만 이제 SK이노베이션 오늘 급등한 거는 요거 때문이에요. 오늘 중장기 주주환원 검토 사항을 공유를 했다고 하는데 공시 통해 가지고 배당도 주고요. 예, 24년, 25년. 그 다음에 SK온이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진 거잖아요. 그동안 되게 못 갔고. 근데 IPO를 하게 된다면 주주들한테 돌려주겠대요. 공개 매수해서 자기 주식 취득해서 그 대가로 SK온 주식을 주고 아니면 이제 특별 배당을 해주고 SK온 IPO 끝나면.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모회사 주주들이 피해를 많이 볼 수도 있잖아요. LG화학 사례처럼. 그걸 방지하려고 이런 안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건 상장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좋은데 이제 상장을 한다면 이렇게 수익주주를 위해서 이런 전략을 추진하겠다. 근데 이게 어쨌든 시장에 먹힌 겁니다. 오늘은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오늘 급등한 거고. 아무튼 SK이노베이션 현재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을 일단 검토 중인 것 같은데, 아무튼 AMPC 첨단 생산 요거를 이제 미국에서 배터리를 많이 생산을 할수록 돌려받는 건데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하반기에.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유니셈은 우리 다 아는 기업이죠. 이제 칠러, 온도 조절 장치, 스크러버, 예, 유해가스 제거 장치, 삼성이 주로 납품하고 메모리 투자 금액 뭐 어쨌든 오히려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반도체 300조, 파운드리 5개 짓고 여기 들어가야 되죠. 유니셈이 수혜를 받을 것 같고 또 해외 비메모리 업체 쪽으로도 공급을 늘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이게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 LED 디스플레이 다 투자 들어가죠. OLED 거기에도 들어가요. 이런 스크러버 칠러. 반도체만 필요한 건 아니죠. 그 주가 싸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완전히 싼 건 아니고요. 좀 올라서. 예, 하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친환경 장비에다가 주가 바닥 확인됐으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요새 안 좋죠. LNG 쪽 다 안 좋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좀 계속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게 합병했잖아요. 포스코 에너지를 LNG 사업하는. 그래서 이제 진짜 에너지 회사로 우리나라에서 LNG 사업하는 에너지 회사죠. 예. 그래서 이런 기업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매력 있는 것 같고 약간 미국에 그 옥시덴탈이 있다면 워런 버핏이 투자했던 한국에는 포스코인터 같은 기업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친환경 쪽으로도 가겠지만 다만 주가가 그 전에 조금 비쌌거든요. 근데 지금 내려와서 제가 봤을 때는 허리 라인이 21,000원 정도 되는데 가장 좋은 자리는 20,000원 이하에서 18,500원. 제일 바닥은 16,000원입니다. 16,000원 오면은 정말 기회고요. 거기까지는 솔직히 모르겠고 아무튼 18,500원, 19,000원 자리가 일단 가장 좋은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마지막으로 SK는 오늘 SK도 좀 올랐죠. SK 이노베이션 오르면서 자사주 소각 드디어 약속한 거 지켰습니다. 이번에. 예, 그러니까 자사주 작년에 매입한 거 소각하겠다 그랬죠. 근데 그거 발표를 했어요. 예, 그리고 매년 1%씩 자사주 매입한다 그랬거든요. 올해도 할 거예요 아마. 하고 또 소각하고 이런 식으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약속은 지켰습니다. 근데 나머지 자사주가 많잖아요. 24%. 이것도 다 하면 좋을 텐데 뭐 그것까지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가는 뭐 역대급 바닥이다. 그냥 우려만 가득했던 상황인데 이젠 바닥은 좀 찍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보고서는 좀 길었는데 우주 그쪽이 좀 길어가지고 한번 봐드렸고 시황 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제 주식시장에서 예, 이 코스닥은 지금 이제 850까지 왔고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냥 강세장이에요. 코스닥은 지금 엄청나고요. 놀라운 건 개인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오늘도 강세 꾸준합니다. 그래서 무너질 듯 했지만 다행히 올라왔고 이번에 2,500 좀 넘었으면 하는 좀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들어왔고 오늘 외국인들이 주로 산 거는 예, 여기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샀고 그 다음에 오늘 섹터 쪽으로는 정유주 여기는 근데 정유주라기보다는 SK 이노베이션이죠. 예.
그리고 2차 전지도 역시 마찬가지. 예. 이노베이션 역할이 있었고 반도체 소부장 오늘 좋았습니다. 오늘은 제우스, 한솔케미칼이요. 오늘 사실 보고서가 있었어요. 내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한솔케미칼이 우리 옛날에 함께 배우기 기억나세요? 거기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하이케이 기억나시죠? 예. 그런 소재. 그리고 오늘 KC텍 이런 기업들도 좋았고 뭐 시스템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오늘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 네페스가 많이 올랐죠. 이게 삼성이 어제 하나마이크론 거기에 1,000억 임대해 주면서 두산테스나 SFA 반도체 네페스가 좀 수혜주로 부상해서 주가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가요, 가는 거는. 그리고 로봇주들도 오늘 다시 올랐고 그다음에 반도체 오늘은 반도체 날이었어요. 오늘도 반도체들 전반적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쪽도 오늘 그 덴티움이 정말 대단합니다. 예, 덴티움이 오늘도 급등했고 그다음 반도체 재료주도 오늘 좀 좋았고요. 예. 그 다음에 오늘 건설주도 괜찮았습니다. 예, 오랜만에.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도 오늘 일부 기업들은 좀 급등한 거. 화신이 좋았네요. 오늘은 SL도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카메라 모듈 좋았고 네, 타이어도 오늘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금호 타이어, 효성 TNC, 넥센 타이어 괜찮았고요. 한국 타이어만 그 사고 때문에 좀 아직까지는 부진한 것 같고 내일 하나솔루션이 이제 드디어 재거래가 되는데 그거 앞두고 오늘 좀 태양광도 좋았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위기 되게 좋았죠. 근데 이제 다만 오늘은 양자 암호 통신주 좀 안 좋았고요. 카지노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챗 GPT 좀 빠졌고 엔터주들도 오늘은 조금 부진했고 요새 SM이 되게 안 좋죠. 2차 전지는 이제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은 좀 빠진 것 같아요. 어제는 엔캠이 좀 많이 오르더니 그죠. 어제는 엔캠 급등하고 또 하루 만에 참 들쑥날쑥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오늘은 좀 2차 전지는 좀 쉬어갔어요. 그렇지만 이제 2차 전지 안에서도 좀 차별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IT 대표주는 오늘 조금 삼성 SDS가 참 좀 부진하네요. 그렇지만 이제 하이닉스가 오늘 좀 좋았고 철강주 좀 부진했고요. 네. 뭐 그 정도고 시총 상위 기업들은 오늘 전체적으로 주가 한번 볼까요? 네, 뭐 이게 오른 기업도 있고 내린 기업이 있는데 바이오는 좀 안 좋았던 것 같고요. 오늘 삼성바이오 좀 빠져서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좋았고 오늘은 SK가 좋았고요. KTNG가 이번에 조금 주총에서 행동주의 펀드 의견대로 안 되다 보니까 좀 실망 매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체적으로 다 좀 고르게 반등했죠. 금호석유가 좀 빠진 것 같고 아모레 쪽은 좀 안 좋았고 그 다음에 한솔케미칼이 정말 오랜만에 급등했습니다. 한화 시스템도 방산 좋았고요. 그리고 덴티움 좋았고 SL 좋았고 현대 엘리베이터가 많이 올랐네요. 네, 전체적으로 어쨌든 오늘은 좀 챗 GPT나 인공지능하고 2차 전지가 조금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요 정도 말씀드리고 내일은 이제 하나솔루션 재상장 하니까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내일 재상장 한다는 거, 이게 재거래 되는 거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요즘에 증시가 막 뭐 쉽진 않아요. 쏠림도 심하고. 근데 여러분도 이번에 아마 좀 느끼셨겠지만 우리가 그 함께 배우기 했지만 이게 꼭 뭐 무조건 성과가 난다 이거보다도 잠깐만요. 네, 우리가 이제 이 함께 배우기 통해 가지고 안녕하세요. 모델하우스 다나와 채널의 조윤아입니다. 잠시만요. 광고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쪽에 여기 재생 목록 있잖아요. 함께 배우기. 저희가 이걸 많이 했는데 요 하이케이 부분 있죠. 요게 좀 어려운데 마지막 34일차, 35일차 요거는 꼭 좀 배워 놓으세요. 여기 있는 거. 예. 요거는 꼭 좀 여러분들이 배우셔 가지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이제 뭐 보고서도 좀 나온 게 있는데 요새 그 반도체 애널리스트들도 신규 데뷔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보고서 정말 장문의 보고서를 막 써요. 근데 우리가 저걸 배웠기 때문에 읽기가 되게 쉬워요. 이게 들어옵니다. 예, 어떤 기업들이 또 수혜준지. 그래서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올라가서 정말 좀 다행이고 정말 고생 너무 많이 했잖아요 작년에 소부장도. 근데 올라갈 때 진짜 한순간에 가죠. 그래서 예, 뭐 이 최준철 대표님도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리서치를 해요. 리서치 뭐냐면 공부하는 거예요. 주가 이제 옆으로 갈 때 그랬다가 급 나가죠. 이때 매수해요. 그리고 장기 투자. 그리고 올라가서 비싸다 싶을 때 정리하는 거죠. 그게 투자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평소에 해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공부를 앞으로도 꾸준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예, 계속 함께 배우고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계속 해보세요. 그래서 2차 전지 또 OLED 뭐 우주항공 근데 제가 또 보고서 이렇게 중간중간 보여드리니까 그렇게 하면서 아까 우주도 여러분들 이제 위성통신 좀 배웠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거기에 어떤 기업이 있고 그렇게 하면서 배워가는 거죠. 답은 거기 있습니다. 답은 뭐 우리가 물가지수 알고 금리 알고 뭐 차트 보고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정답은 그 산업의 변화에 있어요. 거기서 어떤 기업이 좋아지고 그리고 얼마나 싸게 사느냐. 그게 여러분의 계좌 수익률을 결정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그런 식으로 요번에 혹시 반도체 성공하신 분들 계시면 이걸 거울 밑거름 삼아서 계속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해나가시면 뭐 정말 좋은 결과가 장기간 있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오래됐는데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또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